오늘의 뭐 맨날 우리 특집을 하는데 특집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오늘 뭐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 데뷔 30주년이 된, 그렇죠. 데뷔 30년이 된 김혜수. 예순나. 김 기자보다 나이가 많아. 18년차 김 기자보다 데뷔 연도가 더 빠른. 30년차 김 배우인데. 그렇지. 18년차 김 기자가 되겠어? 30년차 김 배우인데. 내가 기자 시작할 때 이분은 이미 막 상을 몇 개를 막 청룡상을 몇 개를 타고 그러셨는데. 뭐 영화 데뷔작이 깜보. 그렇죠. 박중훈 씨랑 같이 나온 16살 때. 16살 때. 저는 텔레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깜보보다 그때 뭐 베스트셀러 극장 이런 MBC 뭐 TV 단막극 있었잖아요. 뭐 TV 문학관이나 베스트셀러 극장 뭐 이런 데서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쁜 그 그렇죠. 이쁜 언니가 근데 목소리는 좀 그때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높았죠. 하이톤이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저 우리가 듣던 너무 예쁘게 얘기하려고 우리가 듣던 이제 배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계속 그냥 연예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배우였던 것 같아요. 김혜수 씨는 그냥 딱 한마디로 1980년대에 데뷔한 여배우 중에 지금도 이제 그 주연 원탑 주연을 할 정도의 그 A 리스트에 들어있는 유일한 여배우가 아닌가. 80년대 데뷔한 여배우 중에 40대 이제 중후반이 됐고 그렇죠. 굿바이 싱글 같은 경우를 예를 보면 최근에 개봉한 이제 굿바이 싱글을 보면은 딱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얘기일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싱글로 살고 있고 남들은 탑스타인데 그 뭐 스캔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는 자기 혼자 탑스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 얘기일 수 있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게 30년 동안 어떤 쌓였던 레이어인데 이렇게 보면은 깜보 같은 어떤 소녀 뭐 첫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소녀 역할에서 되게 여러 가지 역할들 많이 했잖아요. 얼굴 없는 미녀나 그러니까 뭐 이런 타짜 같은 섹시한 역할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싱글맘 얘기까지.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에 우리 그 하이틴 군단들이 있었잖아요. 이상아, 하이라, 채시라, 뭐 이미연. 딱 그때 그 등장한 이제 배우거든요. 그 이미지로. 그 세대보다 좀 이제 나이가 좀 어리죠. 아니죠. 이상아 씨는 먼저 시작했죠. 이상아 씨가 71년생이고 이상아 씨는 사실 야역 배우부터 했다고 봐야지. 근데 이게 나이로 보면 71년생이고 하이라 씨 뭐 최시아 씨 90년대 말이니까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고 같이 80년대 나왔었고 후반에. 소구했던 대상들도 이제 강수현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선배 한참 선배지. 그 아역 있었고 이제 그 전 그거였다면은 이제 그 강수현 씨 다음 세대의 그 하이틴 군단들, 그러니까 강수현 씨도 이제 하이틴 배우 스타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 고교생 일기 이런 거 나왔을 때였나? 그때 철수와 빔의 청춘 스케치 이런 것도 80년대 청춘 영화 있었죠. 뭐 그런데 이제 계속 많이 그때 나왔죠. 이제 강수현 씨는 이 배우들에 비하면 이제 어른이었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강수현 씨 다음 세대의 그런 이제 하이틴 스타들이 쫙 나왔을 때에 이제 그 배우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우들이었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김혜수 씨였죠. 그래서 김혜수 씨의 그때 하이틴 배우들이 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채시라 그럼 인형 같은 외모, 그럼 뭐 이상아 그럼 뭐 상큼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김혜수 씨는 성숙함. 그래서 10대 시절에 막 자기보다 20살 이상 되는 남자 배우랑 막 이렇게 부부로 나오고 뭐 노주현 씨 이런 사람들이랑 막 부부로 나오고 막 그랬어? 그 당시에 드라마에서. 근데 이거 어울려 나와 있으면은 그냥 좀 좀 어린 부인이네 이 정도지. 뭐 말이 돼? 이게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숙한 역할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깜보도 여기서 뭐 반무대에서 막 노래하고 뭐 이런 가수 뭐 이런 역으로 나오는데. 자기 못 봤어요. 이게 18세예요. 정성 관람 불가인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하지. 저 배우가 미성년자한테 저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데뷔 때부터 성숙했던 이 그런 영화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또 30년 만에 다시 백상을 올해 재밌더라고. 백상예술대상에서 깜보로 신여우상을 받은 그거를 어느 TV 프로그램에 오늘 이렇게 봤더니 그 자료 화면이 나오더라고. 나와요. 네. 박중훈 씨랑 네. 같이 차인표 말고 차인태 씨가 김혜수 양은 뭐 연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뭐 내가 아까 얘기한 목소리로 하이톤으로 떼쳐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찾아봤더니 그 시그널로 TV 부문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수상소감도 굉장히 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저는 뭐 그런 뭐 노준 씨랑 나온 그런 역할보다는 뭐 오세암이라든가 오세암의 수녀 역할, 막 아이들을 보듬는 이런 역할, 그 첫사랑의 그 대학생 풋풋한 대학생 영신이. 역할,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첫사랑으로 이제 최연소 청룡 여우주연상. 그렇구나. 24살 때. 근데 이거 예전에 이제 김일수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렇게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삐지고 막 싸우고 이명세 감독 막 또 굉장히 고집스럽게 저걸 왜 저렇게 시킬까 싶어서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막 이러면은 막 이제 삐져가지고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표현은 세게 못하지만 나 진짜 이렇게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결국에는 이 김혜수라는 배우한테 처음으로 영화의 어떤 그런 그렇죠. 중요한 이미지를 부여했던 영화가 사실 이 첫사랑이라는 영화였죠.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막 20살 소녀로 나오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뭐 한지붕세 가족이라든가 첫사랑 나온 다음에 짝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또 미시족의 어떤 그런 미시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신세대 막 이렇게 발랄한 그 20대 여성의 이런 이미지를 드라마 짝에서 잘 좀 보여줬었죠. 근데 사실 이 첫사랑으로 상을 타긴 했지만 영화에서의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는 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 보면은 항상 남자 배우를 옆에서 이렇게 잘 보좌해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렇죠. 영화는 제국에서도 그렇고 닥터봉 같은 것도 한석규 옆에 뭐 그리고 찜 여기서도 사실 안재욱 씨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닥터 K 여기서도 지금 차인표 뭐 김하늘 김현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자기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딱 그걸 이제 자기 몫을 탄탄히 해내지만 이렇게 영화 쪽에서는 그렇게 빛나는 두드러지는 이런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감히 누님한테 이때 사실 좀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말에 했더니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너무 연기가 안 되고 슬럼프여서 그래서 더 이상 연기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김혜수의 플러스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안 되니까 자기도 자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스타인 거는 확실한데 영화제 가면 인기상은 받는데 중요한 건 스타 이미지의 이런 것들은 확실하지만 또 연기자로서 자기도 길을 모색하다 보니 너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그래서 참 그럼 쇼를 하자.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김혜수의 플러스 그것도 완전 대박 났던. 이제 우리는 와 진짜 저 배우는 다재다능해 대단해 어떻게 이제 토크쇼를 배우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이제 고통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지가 뭐 만만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세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뭐 호리호리한 또 뭐 얼마나 날씬한 줄 알아요? 직접 보면 아니 직접 보기에는 근데 이미지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실 어떤 적당한 역이 특히나 20대 때는 김현수 씨가 실제로 뭐 그런 섹스 어필 역할은 많이 들어왔어도 내가 보기엔 안 했을 것 같고 그럼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김현수 씨가 실제보다 되게 커 보이는 이유가 되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포즈나 이런 걸 취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아니 나한테 다 커. 그거는 그게 김현수 씨 잘못이겠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의외로 보면 또 되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당당하고 이런 면들이 있죠. 내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이를테면은 예전에 1990년대 99년 이때 스크린쿼터 투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영화인들이 다 모여서 그때는 퍼포먼스를 또 막 이상하게 했어요. 영화 야 배우들 다 검은 옷 입고 와라.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또 뭐 감독이나 제작사들이 시키니까 검은 옷을 입고 와서 근조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영화 죽는다 스크린 코트 못 지키면 뭐 이러고 있는데 김일수 씨는 나타난 거야. 나와서 밍크 코트 비슷한 거 입고 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자꾸 검은 옷을 입고 그래? 이렇게 다 검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나는 안 쓸래. 그리고 옆에 그냥 행진할 때 옆에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리는데 우리도 막 투쟁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도 영화계 처음 들어와가지고 앞서가신 분이에요. 나와서 남들 다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와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검은 옷 이런 거 입고라고 안 할 거예요. 그때 그게 벌써 15년이 넘은 얘기니까 그치. 그때 젊었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왜 자꾸 검은 옷을 입으래 짜증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왜 검은 옷을 입으래? 화려하게 입고 와서도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와서 있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저 사람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우리 뭐 문학교 서울에 막 비디오 틀고 영화제 보도자료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90년대 후반이니까 뭐 신의 21 인터뷰나 동국대 영화과 다녔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 다 이대 나온 여자로 아는데 동국대 나왔어요. 예, 이대 나온 여자로 아는데 동국대 영국 영화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뭐 빈 벤더스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어디 영화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사실 온 거는 내가 못 봤는데 그런 걸 챙기면서 무슨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배움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던 기억이 있고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봐도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나는 커 보이는데 그렇게 날씬하다니까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우에 대한 너무 글래머러스하고 너무 크다. 뭐 이제 그런 인터뷰도 했어요. 아니 내가 가슴이 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잘라내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실제로 자기 인터뷰를 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잘 알고 자기의 장단점을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역할 그 캐릭터나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역이 사실 많지 않았던 거지 한국 영화에서. 그러니까 YMCA 야구단에 야구를 서로 매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항상 그 YMC 야구단도 이제 송강호 씨 옆에 황정민 씨 있고 신라의 달밤에서도 이제 차승원 이성재 사이에 딱 이제 그런 위치예요.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이 좀 보였던 최초의 영화가 그 드라마에선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나 이런 데서 99년 드라마에서 인정을 많이 받은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변신했지만 영화에서 그게 안 됐었는데 그런 배우들이 많죠. 드라마에서는 뭐 원탑을 쳤는데 영화에 와서는 거의 흥행을 제대로 못하고 스크린 다시 못 쓴 배우도 많았거든요. 최실아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렇죠. 여러 배우들이. 근데 이제 이게 김혜수 씨는 특이한 거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영화를 해요. 맞아요. 네, 쉬지 않고 해요. 86년 데뷔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뭐 아무리 텀이 있어봐야 3년 뭐 계속 꾸준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상도 타요. 그러니까 닥터봉으로도 상을 탔었고 첫사랑으로 탔었고 그런데 배우로서 이제 강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못 갖고 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으로 진짜 내가 뭔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옴니버스 영화 3 김지훈 감독이 했던 호러 거기에서 이제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김혜수 씨 이미지랑 확 달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짜 나 진짜 뭔가 바꾸고 싶어 변화하고 싶어라는 그러니까 그 밝고 이런 당차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되게 힘없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진짜 뭔가 좀 확 내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어라는 의지가 가장 강하게 들어. 이거 처음에 캐스팅 뉴스 났을 때 다들 김혜수가 호러한다고 다 웃었어요 기자들이.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또 얼굴 없는 미녀, 분홍신까지 이렇게 쭉 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원탑으로 그 성인 여배우로서 섹시함과 뭐 미스테리함과 이런 것들 동시에 갖고 있는 역할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되게 늦은 거야. 80년대 중반에 데뷔를 했는데 2002년, 뭐 2004년 돼야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타이틀 롤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이런 이게 상당히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배우가 여자 영화 이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들도 우리가 모르는 영화들이 아니잖아요. YMCA 야구단이라든가 뭐 영원한 제국, 뭐 첫사랑 이게 당시에는 그 해에 뭐 최고 흥행작은 아니더라도 그 해 영화에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성으로나 뭐 영화상으로나 뭐 흥행으로도 그렇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감독들인데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근데 김혜수의 대표작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5년에 영원한 제국 남자는 괴로워 닥터봉 3편 출연하는데 영원한 제국은 평론가들이 가장 주목했던 그의 영화 중에 한 편이었고 닥터봉은 그의 최고 흥행작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괴로워는 이제 임명세 감독의 어떤 임명세 감독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야심작이었죠. 독특한 영화를 만든 임명세 감독님의 작품이었는데
여기 이 세 편에 다 출연하고 닥터봉으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편의 영화에서 이제 김혜수라는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찾아낸다. 어떤 그 자치나 이 영화에서 그럼 김혜수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석규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참 애매한 거예요. 그 영원한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그렇죠. 박종원 감독의 영화거나 안성기의 영화거나 이렇지. 간단히 얘기하면 김혜수 씨는 80년대 데뷔해서 90년대까지 자기 포지션이 없었어요. 충무로에서 한국 영화에서 어떤 포지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러주긴 해요. 사람들이 김혜수라는 배우 좋은 배우지, 자세도 좋고 저 정도 스타성을 지닌 배우 다 불러주지만 캐릭터의 포지션 자체는 그다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3 전 2001년에 신라의 달바 엄청난 흥행작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YMCA 야구단도 화제도 많이 불었고 뭐 송강호 씨도 나오고 어느 정도 흥행도 했어요. 이 영화도. 그리고 그 전에 찜 이 영화도 흥행이 잘 됐던 영화예요. 그리고 베트남에까지 출까지 한 영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히 뭐랄까 자기 포지션 이 배우의 포지션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30이 넘을 때까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배우 개인의 어떤 잘못일 수도 있지만 한국 영화계의 어떤 그 여자 배우의 어떤 그 캐릭터 구성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뭐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러면 뭐 한국 영화 자체가 김혜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근데 다른 여배우들도 다 겪으니까 그렇죠. 이 배우를 뭐 한국 영화에 어떤 영화에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 게 또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필모들이 뭐 그러니까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3, 그 다음에 2004년에 얼굴 없는 미녀, 2005년까지 부동생까지 이 세 편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맞아요. 육체적으로 자신을 파괴해요. 호러 장르 안에서 육체적으로 자기를 파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부분인데 기존의 이미지. 그러니까 벗어나려는 안간힘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영화 자체에서. 그리고 이 배우가 굉장히 육체성이 강했던 배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쁜 이미지 이런 거보다 어떤 육체로 어필했던 그런 면으로 이제 많이 어필했던 그런 배우인데 그런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거를 영화에서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수에 대해서는 글래머러스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배우죠. 그런데 그 육체를 영화에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러 장르 안에서 3에서는 막 절단이 되죠. 그다음 얼굴은 미녀에서는 진짜 목이 잘 나가는 뭐 잘려지잖아요. 얼굴이 없는 그런 사람은 나오죠. 부동신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겪죠. 그러니까 이런 호러 장르 안에서 자기 육체성이 강했던 여배우가 육체의 어떤 훼손 절단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육체성 이런 것들을 다 부수면서 그 껍데기를 벗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다 벗은 다음에 만난 게 타짜예요. 그러니까 이 세 편의 이 영화가 보여줬던 그런 자기 파괴의 과정이 없었다면은 타짜의 그 정마담 진짜 그냥 인생 막장까지 가고 돈밖에 모르고 이때 나온 여자 개뻥치고 막 이런 이 이미지가 그다지 진정성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라의 달팽 YMCA 야구단 했다가 갑자기 타짜 했으면은 그랬다면 이 중간에 이 자기 파괴 이 세 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자기 파괴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김혜수라는 배우가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의 어떤 그런 굉장히 혹독했던 통과 의례였고. 근데 이걸 보면은 그 배우가 어떤 감독에서 어떤 영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타짜는 되게 이미 원작도 있었던 거고 워낙 유명했던 그렇죠. 그 만화였고 그래서 나올 때 사람들이 다 기대는 했지만 이게 영화적으로 대단히 뛰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타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캐릭터의 창조예요. 그 만화에 있던 그 평면적인 캐릭터들을 영화로 옮겼을 때 정마담도 그렇게 그 섹시하고 그러면서 당당한 여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타짜는 사실 아기와 정마담 딱 둘 그렇죠. 남는 거 아니에요. 조승우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캐릭터들인 거잖아. 그 부분 대사는 지금도 많이 그러니까 쓰이죠. 그게 최동훈 감독 원작에는 있지만 최동훈 감독 영화적으로 잘 창조를 한 거고 거기에 맞는 배우가 그 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저는 YMCA 야구단도 재밌게 봤고 뭐 영원한 제국에서도 그렇죠. 그 역할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게 봤다고 느껴지는데 타짜만큼 어떤 영화 배우 자체로 놓고 보면은 김혜수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 관객에게 각인시키는 어떤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타짜 같은 영화 이제 이런 영화를 한번 만나서 한번 딱 몸이 풀려버리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피기 좋은 날 네. 맞춤법 틀린 영화. 이 캐릭터들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거침이 없어져요. 진짜 이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배우가 뭐 하나 해서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쫙쫙쫙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그냥 급속하게 확산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바람피기 좋은 날, 좋지 아니한가 그런 약간 루저 캐릭터. 김혜수가 가족이 다 루저죠. 네. 김혜수가 이런 루저 캐릭터를 할 거라고는 뭐 그다지 이제 밥하고 연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11번째 엄마 정말 이것도 좀 뭐 보면은 예술 참 영화죠. 저예산 예술 영화죠. 그리고 모던보이 같은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저예산이었던 것 같고 그 가장 많이 덜 알려진 영화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모던보이 같은 경우 는 많이 이제 평가가 안 됐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의 그 조난실이라는 여자 캐릭터인데 그 여자가 보여주는 허무주의 이런 건 되게 정지우 감독 영화죠. 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진짜 아까워. 2층의 악당 정말 네, 맞아요. 네. 예, 김혜수식 코미디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손재곤 감독 참 너무 안타까운데. 손재곤식 코미디 아닌가요? 김혜수식 코미디가 아니라 그 뉘앙스를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식으로 살리더라고. 달콤살벌한 연인을 만들었던 손재곤 감독의 2층의 두 번째 악당. 장편 2층의 악당이 이거 나왔는데 정말 이건 정말 이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영화들이 있어요. 상업 너무- 영화고 너무 아쉬운 스타가 영화예요. 나오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석규 씨랑 같이 네, 나왔잖아요. 2층의 악당 같은 경우에는 재밌었는데. 이상해요. 너무 아깝게 사라져버린 그런 영화여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의 연기는 정말 언젠가는 재평가돼야 되는 그런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재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가지세요. 거기에서 되게 보면은 약간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 애엄마잖아요. 모질라죠. 눈치 그러면서도 없고. 아니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제 안 들키려고 순진한 그런- 거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도 독특했고 딱 김혜수가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되게 그런 재미와 흥미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근데 제가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진짜 아쉬운 영화입니다. 찾아본 걸에 의하면은 김혜수 씨는 뭐 상대 배우 배우들이 상대 배우가 누구냐 감독이 누구냐 이걸 많이 본대요. 근데 김혜수 씨는 그 시나리오가 자기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래서 뭐 11번째 엄마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출연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영화가 어떤 감독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급될 거냐 그 정도 배우면 그걸 따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시나리오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캐스팅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흥행작 도둑들, 관상,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타운. 관상에서도 사실 비중은 크게 크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 같은 그런 캐릭터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어 그런 역할이었고 그다음에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이미지 점핑을 또 한 번 한다고 봐야죠. 또 한 번 이제 그러니까 이때도 정말 이렇게 김혜수는 잠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미지가 이제 소비가 돼서 이제 좀 뭔가 또 새로운 그런 게 있어야겠다 하면은 자기를 육체적으로 또 한 번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에서 이게 막 부시시한 머리와 이렇게 안에다 보정물 넣어서 이렇게 막 배 나온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배우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우들이 그거를 모르고서 이렇게 되게 힘들게 수렁에 빠지는 그런 배우들도 있는데 이 배우는 자기를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떤 캐릭터로 어떤 식으로 자신을 해서 이제 자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소모됐다고 느꼈을 땐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하는 거죠. 차이나타운에서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외형을 변형시킴으로써 그 자신을 이제 갱신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성공하진 않죠. 당연히 연기력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 성공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그냥 망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나타운도 사실은 뭐 대기업에서 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고예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예산 뭐에 가까운 영화고 신인 감독의 영화였고 그리고 김혜수라는
탑스타가 나오지만 다른 이제 배우들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뭐 고경편이 뭐 박보검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 뭐 누구야 김고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캐릭터인 거지. 영화 나오는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나이가 제일 많은 그렇죠.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역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더에 가깝잖아. 엄마야. 엄마거나 할머니에 가까운 정말 그 대부의 여자 보스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김 기자 말대로 자기 신체를 변형하면서까지 어떤 섹시하고 이미지 뭐 그런 이미지에서 그래머러스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원숭미가 있는 그러면서 상당히 잔악무도한 어떤 그 표정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재밌는 건 그 안에 약간 모성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영화가 야릇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나타운 연기에서 김혜수가 그 전에 안 보여줬던 것 중에 여기서 새롭게 보는 게 이제 그 일종의 일말의 모호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그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는 모호함으로 해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화 내용 영화 자체가 품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을 그러니까 좋은 배우들은 그냥 연기를 하고 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영화 전체를 해석을 해서 그 중에 내가 이거를 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그 감성의 컨셉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혜수는 이제 그런 이미 이제 그 단계에 온 지가 이제 오래됐고 타짜 이후에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러면서 이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자기가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해석하고 감독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은 어떤 그 모호함 같은 그런 감성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하니까 모성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 되게 잔인한 어떤 그런 사람이지만 또 막 그런 복합적인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해석을 한 것 같고 그걸 되게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좋은 여배우들 뭐 김혜수나 전도연이나 이런 배우들을 이 연기들을 분석한다고 이제 만약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을 배우가 어떤 식으로 캐치해서 어떻게 그 배우는 이 영화의 무엇을 뭘로 해석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그러니까 어렵고도 중요한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배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대로 하는 배우는 다 하지만 시도는 하지만 그런데 이 김혜수라는 배우는 이제 그게 한 10년 전 타짜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런 작업들 그런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영화에서 어떨 땐 자기가 막 두드러져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잘 스며들어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분석해서 이게 듣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왜 근데 칭찬할 배우니까 이렇게 상찬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없을까 해서 진짜 흥미로운 게 지금 난 아직 한 번도 김혜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전 처음 들어봤어요. 뭐냐면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혜수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그 육체성이라는 게 첫 번째로 떠오르고 매번 이슈를 몰았을 때도 영화적인 이슈에서든 아니면 뭐 그 영화제 그 레드카펫에서의 그렇죠. 그 의상이라든지 그것만 보여. 한국 레드카펫 문화를 바꾸신 분이에요. 무대 의상이라든지 청룡영화상 사회 보면서 드레스 이런 걸 바꾼 드레스 문화 바꾸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얘기 지금 들으면서 사실 많은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과는 다르게 여배우들이 겪는 가장 큰 그 연기 생활을 계속하면서의 난이도는 그 젊음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유지시키고 언제쯤 포기할 건가가 가장 그 연기 생활 하는데 되게 이슈인데 지금 김 기자님의 얘기를 쫙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그 여러 가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일단 유지의 방식인데 김혜수는 파괴의 방식으로 그렇죠. 전환시켰다는 게 굉장히 근데 좀 한번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 것 파괴를 같아요. 해야 낡아진 어떤 이미지를 한번 파괴를 그런 식으로든 해야 다시 또 새로워지고 또 더 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쓰리 얼굴 없는 미녀 분용신 이걸로 다 파괴한 후에 타짜라는 진짜 아름다운 이미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번에도 이미지를 완전 바꾼 다음에 차이나타운 이런 걸로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굿바이 싱글에서 되게 화려한 여배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이 깨는 과정이 없이 이런 식의 육체성을 깨는 과정이 없이 그냥 쭉 이어졌으면 되게 밋밋한 필모예요. 근데 이런 거 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굿바이 싱글의 뭐 화려한 이미지나 타짜의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고 진정성을 지니고 그다음에 진짜
진정 새로워졌구나라고 사실 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드라마 이미지들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드라마들은 또 얘기를 많이 안 했죠. 이게 최근에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뭐 몇몇 대표한 드라마가 있지만 이제 장희빈 같은 드라마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최근에는 시그널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직장의 신이라고 직장의 신. 와 이거는 미스 김 캐릭터 정말 해체쇼. 이거는 자발적 비정규직. 이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연기를 보는데 와 저 배우가 진짜 다양한 배우 연기가 소화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삼 느끼게 그 전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기 뭐 드라마가 있긴 했지만 그건 그냥 뭐 이렇게 영화 자체처럼 뭐 이렇게 아니 드라마 자체처럼 이렇게 뭐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직장의 신을 보면서 이게 참 저런 식의 연기 변주가 가능하구나. 뭐 진짜 웃기는 캐릭터잖아요. 못하는 게 없는 중장비까지 막 하는 막 이런 중장비도 해요. 이런. 이게 준비를 다 해서 나는 니들한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겠다. 이런 이제 어쨌든 지금의 한국의 뭐 이 비정규직 사회를 뒤집는 거잖아. 뒤집어서 그런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런 독특한 캐릭터, 되게 차가운 캐릭터를 김혜수라는 배우가 연기한다는 게 드라마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김혜수라는 배우의 이제 캐릭터를 다시 보게 만든 저 사람이 저런 냉혈한 거의 뭐 잡아 먹더라고. 딴 배우들 안 보여.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딴 배우들은 그냥 정유미도 나오고 다 막 많이 나오는데 왔다 갔다 뭐 오지오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그리고 김혜수만 보여. 다 그냥 잡아 드신 거야. 그냥 이 드라마를. 근데 진짜 과장된 연기했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김혜수라는 배우가 그렇게 주로 양상부를 많이 이루지 이렇게 다 잡아먹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같은 경우 굉장히 상반의 캐릭터가 뭐 정유미 캐릭터 같은 경우죠.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한 비정규직과 이 라이브에서 자기 직장을 해야 되는 그런 대비를 보여주면서 적인 재미를 높였는데 어쨌든 지금 30년간의 필모를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그럼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게 많은 어떤 필모였고 우리가 굿바이 싱글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호드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거기도 하고 감독이 기획했다기보다는 지금 변화된 한국 영화의 어떤 지형도를 실감하게 하는 건데 배우가 소속된 기획사에서 영화를 기획해서 뭐 그런 제작을 맡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기획된 영화에 자기네가 공동 제작으로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기획 자체를 했으니까 작가를 고용해서 하고 거기 분명히 아마 이제 김혜수 주연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겠죠. 근데 상당히 자기 반영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김혜수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있고 사실 김혜수밖에 못하는 그런 이제 데뷔한 지 20년이 넘은 탑스타가 이제는 몰락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자기만 모르는 자기가 몰락의 위기에 있는 자기만 모르는 뭐 이런 이제 캐릭터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을까? 그리고 배우 입장에서 이런 캐릭터를 뭐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의외로 영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김혜수라는 배우만을 이제 그 영화에서 얘기하자면은 자기 반영적인 면도 있지만 그냥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김혜수는 그냥 이렇게 그 뭐랄까 이제 캐릭터 코미디 같은 그런 면들로 처음에는 이제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영화 연기에서 느껴지는 게 처음에는 전형적인 캐릭터 코미디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마동석과의 어떤 그런 케미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이 배우가 어디에도 힘을 실으냐 하면은 이 영화 김혜수는 그냥 어떻게 파악한 것 같냐면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주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김현수라는 여배우랑 같이 이제 하는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메시지나 주제적인 측면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소 감정이 과한 그런 구석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배우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이제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서는 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연기들을 이제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걸 전달하기보다 어떤 톤, 무드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번에는 테마, 메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좀 더 감정을 써서 연기를 영화 하는 이제 그런 후반부로 걸 갈수록 예.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되게 과한 측면들이 있죠. 감정의 과잉이라든가 그 김혜수라는 배우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화 속의 역할이 갖고 있는 그 감정들을 과잉시키면서 약간 이거 좀 심한데 이렇게 가는 막 처음에 웃기다가 뭐 아까 우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막 웃기다가 결국은 저렇게 울리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성이 없는 아이가 없는 싱글이 그 모성을 대신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근데 뭐 김혜수라는 배우한테는 딱 어울리는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나서 되면 지금 보면은 시그널도 있고 이래서 이 역할이 오히려 기획사에서 작정하고 만든 캐릭터인데 이게 성공적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흥행은 지금 뭐 잘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로 기대했을까? 더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가 된 적이 없었잖아요. 최근에. 딱히 근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라고 맞아, 로맨틱 코미디는 좀 되게 아니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가 이렇게 단순한 멜로드라마의 로맨틱 코미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뭔가 좀 주제적인 거라든가 어떤 상황들을 넣기 때문에 굿바이 싱글 같은 경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아무튼 뭐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김혜수에 대해 전반적인. 김혜수 씨는 사실 한국 이 어떤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제 되게 많은 중요한 아이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상징하는 이 배우가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영화 배우라는 존재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구획 충무로 배우들이 좀 다른 구획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90년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과감하게 토크쇼 탤런트와 영화 배우가 그렇죠. 분리돼 있었죠. 플러스 U 이때 이제 가끔 봤던 게 차승원 씨가 여기 플러스 U에 나와가지고 한 코너 이렇게 하면서 되게 주목받고 있던 게 이제 이때였었고 그러면서 차승원 씨도 사실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와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되게 이렇게 엔터테이너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조화롭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차준마가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경계가 없어 경계가. 아 근데 가끔 멘트를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멘트가 나와. 그 삼시세끼 이런데도 막 요리를 하면서 나 지금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가 차승원 씨도 뭐 이렇게. 영화 또 계속 찍으시니까 충무로라는 단어가 지닌 어떤 엄숙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스르르 반기를 들고 아니 그럼 배우가 엔터테이너 하면 안 돼? 뭐 어차피 다 기쁨을 주기 위한 거 아니야 대중에게. 그래서 이제 그 드레스 패션 이런 것들도 나 이거 소화 가능하니까 나 입는 거야 이런 거지. 맞아요. 도발적이었어요. 니들도 입고 싶으면 입어 소화할 수 있으면. 야 뭐 파티에서 이 정도도 못 입어? 이런 느낌. 오늘 축제인데 왜 축제인데 뭐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축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 요즘은 되게 또 이분이 그렇게 안 입어요. 되게 점잖게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면 싫은 거야. 싫은 거. 내가 개척했던 독보적인 거야. 했는데 자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또 보통 남자들에게 희망. 그래서 유해진 씨와의 로맨스는 정말 이렇게 왜 유해진을 보통 남자로 평범합니까? 특별한 분이에요. 한국 영화의 엄청난 다작 배우에. 그래도 어떤 희망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그건 났어.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아름다운 이렇게 뭐 예능에 가끔 나올 때 되면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프로의 요리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그것도 되게 의외였는데. 네, 거기에 자주 나왔대요. 나와서 이제 김수로 씨가 앞에서 탑 오브 탑 아니냐 김혜수. 근데 지금까지 이번에 또 나왔어요. 김수로가 진행한 거죠. 굿바이 싱글 때문에 나왔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탑 오브 탑이고 그걸 30년 동안 유지했다.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상찬을 하니까 김혜수 씨는 난 탑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탑 바로 밑에 있었고, 그러니까 탑인 것처럼 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탑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이건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면서 겸양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또 막 근데 반짝 사라지는 탑스타가 아니라 그냥 탑의 일군, 그냥 원탑이 아니라 여러 여배우들 중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어쨌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그의 흥행작이 됐던 그의 뭐 상을 받는 영화가 됐던 계속 영화에 나오고 또 TV 드라마든 이런 데 계속 활동을 해왔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집에서 TV 드라마 보면서 가끔 연애 프로그램 나오는 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필모그래피를 다시 한번 쭉 디벼보고 거기에서 역할들을 살펴보면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변화의 지점이 뭐 갑자기 블록버스터 나오는 사람이 독립영화 나오고 이게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죠. 위기를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든가 작품을 선택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그렇죠. 그 배우의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2000년대 에너지와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들어서 이제 어떤 경계가 없었어요. 거칠게 30대에 접어들면서 배우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디서 될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들로 이렇게 막 가면서 하지만 이게 되게 배우들은 이제 본능적으로든 아니면 의식적으로든 그 영민하게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소비됐어라든가 내가 지금 어떤 이제 지금 쉬면서 좀 싸울 때야 이런 것들을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이게 이 이미지는 음악도 더 이상 많이 듣고 더 이상 안 사진도, 먹힌다든가.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 제 안성기 씨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걸 안 돼. 그러니까 배우들이 어떤 뭐 1년이든 2년이든 공백이 있다가 그 다음에 컴백했을 때 느낌이 더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를 자기 이제 보면은 오래 했으니까 후배들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1년 동안 놀면서 책도 많이 읽고 참 많이 했구나. 그러면은 배우 자체가 사람 자체가 느낌이 좋아져서 딱 오고 맨날 술만 마시고 놀러만 다녔구나. 그럴 수 있죠. 이러면은 그냥 그게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혜수라는 배우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쉴 때마다 예전에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사진 촬영할 때 자기가 녹음을 CD에 녹음을 해와요. 음악 틀어놓고 사진 하는 거지. 네,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아무거나 음악 틀어놓고 이제 사진 찍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맨날 그 스튜디오에 있는 CD 가지고서 그냥 아무거나 트는 거예요. 그걸 뭐 DJ처럼 막 그 포토가 뭐 선곡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김혜수는 자기가 사진 찍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CD에 그걸 고아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죠. 하지만 그래? 이 음악 가져오라고 시키지. 아니 그 사람은 안 그래. 자기가 다 해. 김 기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직접 다 음악 듣고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배우들이 성격인데. 이게 어려운 게 그런 뭐 안성기 선배가 얘기한 그런 얘기들도 그런 게 배우가 누가 불러줘야 되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안 불러주고 쉴 때 그때 뭘 하느냐가 그 배우의 그 다음 작품을 결정한다는 근데 거예요. 내가 누구 어떤 그 유명한 느낌을. 배우한테 물어봐. 쉴 때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참 생각하는 거야. 쉴 때 뭐예요? 근데 우리 이게 아니라 쉬는 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쉬지 않으면은 그렇잖아. 한 달 일주 하는데 1년이 되면은 그 시간을 허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1년을 쉬어야 되는데 여행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만 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외국어를 배워도 세 개를 동시에 배우거나 뭐 이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거 탑스타의 경우는 또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배우들은 또 뭐 더 어려운 것이 배우라는 직업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배우는 되게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프리랜서 중에 제일 힘든 게 배우예요. 프리랜서구나 이분들도. 네, 이분은 저랑 똑같은 직업인데 프리랜서 중에 제일 힘든 게 배운 게 맞아요. 언제 뭘 해야 될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온거 청탁이 와야 되잖아. 근데 대충 오는 게 비슷해요. 항상 오는 게 독립영화 비슷한데. 청탁은 안 오고 상업영화 청탁만 온다며. 그러니까 뭐가 올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도 근데 마찬가지죠. 원고 청탁 뭐 이런 거는 대충 뭐 나 그냥 해오던 가락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배우는 진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오던 얘기 또 오지 않는다고. 1년에 한 편 했는데 한 편 하는데 애매한 게 오면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고민이 심하겠어. 나는 지금 뭐 그냥 김혜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전에 그냥 영화나 보고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알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본 많이 적은 그럴 것 없는데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를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배우적인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육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그거를 파괴내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고 그게 필모그래피에 딱 있다라는 사실이 그런 이력을 본 배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필모그래피가 사실 이게 나이테 같은 거라서 이게 씻을 수 없는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한 필모그래피를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김혜수 같은 배우는 이제 딱 진짜 걸어온 길 배우로서 걸어온 게 이제 명확하게 필모그래피에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참
그런 걸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배우라고 할 수가 그것도 있죠. 뭐 김혜수 스스로도 난 운이 좋았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이제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16살 데뷔할 때부터 TV 드라마나 이런 데 거의 주연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필모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막 집 앞에 줄을 서고 그랬어요. 한때 잘 나갈 포지션이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었기 출연시키려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영화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뭐 노력과 열정과 우운이 같이 이제 있었던 배우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배우가 우리가 알만한 배우라면 뭐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할 텐데 그리고 이 배우는 되게 그냥 딱 보기에도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고 인터뷰에 얘기하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기까지 되게 좀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렇겠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편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다고 아주 100% 편할 수는 없겠지만 편하게 선택하고 뭐 일비하지 않는 그런 느낌. 되게 대인배 같은 느낌. 지금 뭐 일일비하면 안 되지 지금 뭐 근데 휘은이 다 됐는데 배우들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더 쫓기는 것 같고 특히 요즘처럼 막 이 한국 영화계가 막 이렇게 흥행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막 피말리는 한 큐지 한 큐. 언제 갈지 모른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한테는 어떤 그런 대인배 같은 여유, 풍모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정말 거의 유일한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아둥바둥이 없어요. 아둥바둥은 그런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확실히 여기가 갑자기 막 망작에 막 출연한다거나 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진짜 이렇게 불안정한 저기 이렇게 하다 보면 직업이잖아요, 이게. 폭발짓을 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잘 안 보이는 배우인 것 같아요. 한번 뭐 재수가 한 번 없으면 계속 없거든. 근데 그런 거는 필모를 살펴보니까 참 그러네요. 아무튼 혜수 언니를 계속 스크린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뭐 중구난방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김혜수 특집 뭐 중구난방은 얼마나 좀 체계적으로 예. 걱정을 분석해. 네, 다시 정정해서 나름대로 김 기자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필모를 심도 다 있었어요. 심도 있는 김혜수의 심지어 필모그래피에 철학적인 것 대해서 같았어요.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이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뭐 영화제 소개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이번 주에 시작하고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충무로 일대에 있는 극장들 가보시면은 뭐 충무 아트센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CGV 명동, DDP에서도 하나요? DDP에서도 하네. CGV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 메가박스 동대문, 뭐 명동 예술극장 이런 데서 다채로운 이제 뮤지컬 영화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봤더니 뮤지컬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렇죠. 뮤지컬 영화는 안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뮤지컬 영화를 별로 이게 픽션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픽션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이랬는데 뭐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즐기면 그렇죠.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뭐 이 영화제 시간 되시면 뭐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리 엘리어트, 뭐 오디션 뭐 이런 그 명작들을 하고요. 뭐 청춘의 십자로 변사 공연, 우리 김태형 감독의 영화 이국정원 뭐이라든가 청춘 쌍곡선 60주년 이거는 뭐 미미 시스터즈와 같이 공연하는 뭐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자크리베트 레트로스펙티브 추모전을 하는데 자크리베트도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1월 29일 날 누벨바그의 감독도 이제 고다르 누벨바그의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다르 한 명 남은 건가요? 네, 고다르 감독 한 명 남았고 그 안타깝네요. 그 역사적인 그 감독들이 하나둘씩 아까 마이클 치미노 감독에 이어서 오래 사셨어요. 예, 1928년생이니까 이분은 뭐 오래 사셨어요. 88, 90까지 사셨는데 뭐 근데 영화제 기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영화가 길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했는데 7월 24일까지 한 감독의 추모전을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김성우 프로그램한테 아니 뭘 이렇게 오래 해요? 그랬더니 영화 제가 김 기자 말대로 영화가 길어서 근데 영화가 진짜 길어. 그 아우던 이게 아주 앞건 아우던 750분 이틀 동안 상영해야 돼. 이틀 동안 상영.
그래서 저는 그 셀리나와 줄리 배 타러 가다 이걸 이제 보러 갔어요. 이거 짧다 193분. 이게 비교적 짧은 영화인데 193분이야. 그러니까 3시간 20분 가까이 되는 거야. 저는 제목이 이 두 여자가 나와서 둘이 떠들다가 배 타러 가나 보다.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보러 갔는데 여기에 막 영화 안에 연극이 펼쳐지고 마술이 펼쳐지고 그래서 이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70년대 영화에서 지금 있는 어떤 액자 구조라든가 뭐 플래시백이라든가 이런 환상적인 장면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뭐 영화들이 길어서 힘들긴 했는데 이 영화들을 뭐 다운로드 받아보거나 TV에서 보면은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속으로 보거나 이러면 잔다르크 짧다. 잔다르크는 160분 2부까지 2부까지 하면은 7시간이야 7시간. 이거는 보고 싶더라고. 잔다르크 1 전투, 잔다르크 2 감금. 이건 거의 유럽의 프랑스 사람들은 그 유명한 감독들 한 번씩 만드는 이제 영화인데 자크리 베트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벨바그, 누드 모델. 야, 240분. 이거 4시간이고. 이거 DVD로 있는데 DVD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잔다르크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누벨바그의 마지막 거장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누벨바그 감독 중에 가장 상업적인 영역에서는 그 평가를 못 받은. 근데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았나? 이게 이용철 평론가가 얘기하는데 영화 너무 길어가지고 본 사람이 별로 없대. 그래서 그게 평론가가 아니 실제로 아웃언도 영화가 나오고 나서 공식적으로 풀 버전이 상영된 게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당시에 비디오가 있어, DVD가 있어. 그러니까 영화를 소개하거나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지. 시네마테크에서도 영화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영화를 한 편을 트는 시간이면 다른 영화를 3-4편을 틀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또 부분도 봤다고 해서 이해하느냐 네.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이 영화의 물리성이라는 거 가 어느 기본적인 수치를 넘어가면은 관객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가 3시간이 넘으니까 어쨌든 되게 보면서 흥미롭고 필모를 보는 것 자체도 그 재밌었어요. 저도 영화 이름은 다 들어봤는데 뭐 알게 될 거야. 누드 모델, 알게 될 거야 재밌어요. 메리고 라운드 뭐 들어봤는데 본 영화 별로 없어 생각해봤더니 그래서 한 편 정도는 가셔서 보시면은 영화의 시네마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 해설이 또 있네요. 영화 해설이 그러니까 해설이 좀 필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김성호 프로그래머가 5번에 걸쳐서 영화 상영 후에 서울 시네마테크 서울 아트시네마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다 일정과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는 벌써 저희가 공식 녹음한 지가 10회가 돼요. 그러니까는 파일럿으로 한 거 빼고 다음 회차가 벌써 10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의 3달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제 뭐 특집을 정하고 뭐 이래서 개봉작 소개하고 그랬는데 뭐 얼마큼 많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거 옴부즈맨 프로그램처럼 그때 뭐 어떤 게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어떤 회에 좀 미스가 있었고 그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 더 하죠. 그때 네네 그때 못했던 얘기라든가 지나고 나서 그 얘기도 할 거야 그 얘기를 했던 것도 못했던 있었어.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에 우리가 곡성하고 아가씨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언급 안 된 영화들도 조금 포함해서 구피디를 포함해서 같이 네 명이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디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7월인데요. 장마철인데 건강하시고 저도 장염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Three, two, one. Ah.